저는 지금 친일 신상 규명법이 사실 박정희 씨를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거든요. 박정희 씨는 여러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인데 왜 부각되냐면 이제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대표가 자기 아버지라는 이유에서 지금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선일보와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각되는 거지. 사실 친일 진상 규명법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은 그냥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야가 정략을 떠나서 좀 시민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공정한 영역, 어떤 공공성의 영역, 그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열린우리당은 설사 박근혜 씨의 박정희 씨가 친일 행각을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정략적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아울러서 한나라당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것이 걸려있다 해서 그걸 단지 정치 공세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역사적 과제, 이걸 갖다 폐기하거나 방기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관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들고 나오신 그 자료는 조선일보의 시각이 강하게 되어 있고, 그걸 읽어보면 거의 소년들이 읽어야 할 무슨 위인전 수준이거든요. 역사 왜곡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하게 된, 소위 악명 높으신 조갑재 씨가 찾으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요번에 친일 진상규명법이 도입이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점이 그게 아니라, 박정희 씨가 지금 근무한 게 어디냐라는 겁니다. 관동군이거든요. 군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군대였거든요. 말하자면 일제의 제국주의적 야욕, 그 다음에 한국의 탄압, 이런 데서 핵심적인 물리적 탄압 기구에서 소위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그럼 자발적으로 간 거냐. 일본군 간 사람들 중에서도 징용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징병 간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자발적으로 갔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혈서까지 쓰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인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의식했느냐. 근데 조갑재 씨가 인정하듯이 일본 육사 거기서 지내던 시절 보면 정말 황국신민에서 그렇게 충실하고 모범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조갑재 씨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델이 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만주국이래요. 그러니까 일제 괴뢰국 모델로 따라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그 내무담에 침을 뱉어라 했죠. 그 책을 읽어보시고 거기 일제시대 때 예컨대 혈서를 쓰고 어디에 들어간 사람의 다른 예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것은 말이죠.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혈서까지 써서 거기서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발적인 게 아닌 것처럼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박정희 씨는 말이죠. 사범학교 선생에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가장 일제 침략의 천병인 관동군이거든요. 일제 침략의 천명인 관동군의 장교로 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사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 정신을 부대가 어디로 배치될 것이냐 하는 건 위에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지원해서 어느 부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근데 그 부대를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있으면서 한국 민족을 탄압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있었잖아요. 그것이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해서건 아니건 그건 지금 별개의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자고요. 말씀하신 중에 예컨대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오시면 본인도 일본군 장교로 복무해서 나가실 겁니까? 혈서를 쓰시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기 생애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 당시는 일본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 정부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치한 한반도 정부다 그 말이에요. 일본이 보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면 일본의 통치를 안 받고 누구 통치를 받아요?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거 역사의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것은 말 불법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외교 조약이 아니라 그랬어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나라는. 근데 왜 그게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실정법적으로 일본이 통치했잖아요. 실정법적으로 그게 불법이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불법은 잠깐만요. 우리의 전제 조건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니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진 교수님. 교수님 잠깐만. 얘기를 해요. 예. 두 분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당시 조선 대한제국을 합병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밝혀진 것이고 대한민국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건 꽤 명확한 사실이고. 무효든 아니든 건 사후적인 것이고. 사후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으로서 너희는 무효니까 예. 우리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의 연속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돼 있어요. 과거를 본받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박정희 씨를 본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 간 걸 본받고 육사 가서 본받고 그다음 팔로군 탄압한 걸 본받아야 됩니까? 과거 중에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라도 본받을 그런- 만한 일을 개발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전부 그런 게- 다들 부정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본받을 만한 사실을 개발해내냐고 그러니까 박정희 씨의 일제 행각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뭔지 말씀해 제가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소봉대에서 아니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신청 매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생이라든지 사실에 선생이라든지 근거하지 그런 않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있어요. 매도하고 있다 그 아니, 말이에요. 근데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 말입니다. 상황을 잠깐만요. 겸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수님 잠깐만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일 행적을 했다고 지금 자꾸 하시는데 그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니 근거가 아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 근무하느냐라는 문제죠. 예컨대 그러니까 팔로군이 잠깐만요. 소위 중국 제 말 좀 주민들의 들어보세요. 철학을 자, 증거하는 거 그건 막는 프랑스에선 역할을 했다.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4년 동안에 그 신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건 친독파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그 역사 세우기를 하거든요. 우린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단죄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만 규명하자라 하는데 왜들 그렇게 반발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그죠,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문제는 뭐냐 한국의 독립운동 상황이라는 게 국내에서 불가능했고 국내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갔고 하지만 그런 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게 관동군이란 말이죠. 그 관동군의 존재 의미 자체가 한편으로는 팔로군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소위 그들이 비적이라고 불렀던 우리 독립단체들과 무장 독립단체들과 싸우는 게 그들의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거기 소속되어 있고 근데 지금 반론은 뭐냐면 얘가 실제로 박정희가 거기 토벌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론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관동군이라는 것의 의미가 당시에 조선해군 어디서가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혈서를 쓰고 갔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령만 내리면은 얼마든지 가서 탄압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도 했더니 관동군의 소위입니다. 혈서를 쓰고 군대 가시고 육사를 나오시고 아까도 했더니 만주군 모델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의식도 철저한 친일파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어떻게 무슨 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예,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박 아니, 대통령만 했을 조갑재 수 씨가 있는지 합니다. 다른 사람도 조갑재 씨가 했을 했거든요. 예가 있는지 민간의 비교해서 침을 뱉거나 자유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민간에서 연구가 됐거든요. 이번에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조용히 불러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조용히 불러서 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대표가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지금 난리치는 겁니다. 아니죠. 그게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가만히 있으면은 조용히 진행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난리를 핍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조용히 진행되는데 아니, 공격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걸 누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키우고 있고 조선 16대 국회에서 말이죠. 그걸 완전 누더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모았어요. 이런 분노가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퍼졌고 그렇기 때문에 17대에 다시 고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다음 그런 총의가 이번에 그 4.15 총선에서도 일부분 반영이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데 마치 문제는 뭐냐 원래 법안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소위는 빼게끔 왜 박정희 때문에 뺀 거예요 그게. 먼저 정치적인 정략적 관점에서 말이죠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이런 과제들을 왜곡시키게 누굽니까? 자기들이거든요. 아니, 16대 국회가 어느 정부입니까?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17대 국회가 그러면 김대중 국회입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도 소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해가지고 열린 우리당에서 했던 것인데 그걸 누더기로 만든 건 자기네 책임이죠. 자, 상황이 보세요. 자기 책임이 아닌 게 왜냐면은 16대 국회하고 17대 국회 말이에요. 이거 산수 문제예요. 16대 국회는 뭐냐? 한나라당이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다수예요. 이런 산수 문제는 좀 확실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좀 미시적인데요. 우리가 어떤 개인을 볼 적에 이제 개인의 동기하고 결과하고 놓고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그 자기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기 앞으로 처세를 위하나 또 뭐 출세를 위한 그 동기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국가나 민족에게 위해를 줬느냐 손해를 줬느냐 이 차원을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가려내려면 이 친일파들이 민족에 해를 끼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가정이 민족에게 씻지 못할 해를 줬느냐 이 점을 증거를 통해서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겪는 이건 참으로 독특한 고통이에요. 순환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통째로 몰아가지고 그냥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북한이 내려왔을 때 말이죠. 시위 강제로 나오라 그래서 나갔던 사람들은 학살당했습니다.
40년 동안 부역자로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책임을 계층이 있죠, 그야. 그런 계층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문열 씨만 봐도 그런 집안이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연좌제로 몰려가지고 평생 고생했거든요. 보수적이다 이문열 씨마저도. 이게 우리나라 서슬퍼런 분위기였는데 그것도 아니고 처벌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진상 규명하자는데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상을 구매하려면 뭐 때문에 카테고리를 정하냐 이거예요. 범주를 카테고리를 정하려면 전부 다 하지. 그러니까 소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요한 행위자들이 다 그 밑바닥이었거든요. 조센징 주제 어디 위로 올라갑니까? 아주 예의적인 경우를 빼고는 악질적으로 큰 사람들 중에는 하사관이라든지 경찰의 이 말단 간부들 중에서도 더 많잖아요. 행사들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또 무슨 계급을 정해놓고 그것도 합니까? 포함시키자면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박정희라는 전직 대통령을 볼 때 말이죠.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과가 다 있는데, 그렇죠. 남노당 문제는 이미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께서 또 남노당 그 명단들 다 공개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굳이 제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차라리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 성과랄까 말인가 이게 본론이 되는 거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이제 친일파를 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세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해방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익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친일파였고 좌익들은 그나마 그 민족해방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에서라도 여기 밀리고 그다음에 남한 쪽에 그 혼란된 상황에 비해서 북한 쪽은 그래도 뭐 차근차근 뭐랄까 그 진전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냐면 이제 앞으로 대세는 저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그 남노당이 된 것이고요. 또 그 형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 대구 폭동의 주동이었죠. 그 박상희 씨가 형이었고 그분이 아마 그 김종필 씨랑 또 무슨 인적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일제를 갖다가 뭡니까? 자기 주군으로 삼았죠. 히로히토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김일성을 주군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 후엔 또 다시 미국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김구씨 같은 경우에는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씨가 암살하잖아요. 역사 인식을 그러니까 자꾸 좌익에 대해서는 미화를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라고 그냥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김구 씨는 휴전선을 끌어안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암살한 게 뭐냐니까 이승만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좌익으로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원래 우익이었는데. 친일파를 해도 용서가 되고 남노당 군책임은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도 용서가 되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쿠데타를 해도 용서가 되고 도대체 거기서 배운다라고 우리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가 남노당 군책이었거든요.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가 이제가 권력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난리가 난 거죠. 환영성명 내고 이제 통일의 그날이 왔다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간첩을 보낸 거 아닙니까? 간첩을 보내서 숲을 떠보려고 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쿠데타 행위를 만약에 그때 정말로 박정희 씨가 위장전향하고 그 상태에서 정말로요. 그냥 남노당 군책의 그 역할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됐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쿠데타의 문제점이거든요. 아주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미국의 분위기에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가는 거고 북한에서도 지금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쿠데타라는 게 이렇게 쉽게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당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광주 이후라든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 박정희 씨 얘기가 되면 이상한 의인법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게 누구 덕분이냐 이런 어법이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독일 경제가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그런 어법 없습니다. 프랑스 경제가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없습니다. 홍콩이 발전한 건 누구예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박정희네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원시적인 사고방식인데 첫째, 경제라는 건 뭐냐? 투자율과 저축률과 교육률입니다. 이게 성장률의 핵심이거든요. 투자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인격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그 외국 투자가들이 그냥 이윤이 나오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했던 거고 저축하는데 박정희 씨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축 안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교육이 뭐 공짜입니까? 아니면 의료가 공짜입니까? 저축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동막동 우리 부모들이 그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저축을 했던 겁니다. 교육률. 우리나라 굉장히 교육비가 많이 들죠. 나라에서 예컨대 서구처럼 나라에서 돈 대주지 않습니다. 이거 다 우리 부모들이 했습니다. 이래서 이거 뭐냐면 노동력의 질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폴, 그 다음에 뭡니까 대만, 한국, 어떤 나라들입니까?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이거든요. 옛날부터 경제적 잠재력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 잠재력이 발휘된 것이고 박정희는 거기서 하나의 역할을 물론 했습니다. 몇 가지 여건데 경부도 고속도로 건설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평가를 해요. 하지만은 이 업적이라는 게 엄청나게 저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향수 문제인데 잠깐만요. 러시아도 말이죠. 경제가 어렵잖아요. 스탈린 사진 갖고 나와요. 독일도 말이죠. 일자리가 없잖아요. 실업자 늘어나잖아요. 그 히틀러 사진 갖고 나옵니다. 네오나치들이.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사람들이 현실에서 저걸 찾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 고용의 시대, 신화가 있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고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 신드롬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뜨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침이 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그 아데나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국산판 독일 얘기면 독일 사람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럼 니들이 잘 사는 게 메이지 천황 덕분이라고 웃을 겁니다. 이런 웃기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통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십니까? 시장 경제? 누구 말이? 그렇죠. 그 시장 경제를 옹호하십니까? 저는 시장 경제 신봉자입니다. 그렇죠. 신봉자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 경제 핵심은 뭐냐면은 예컨대 정부라든지 정치권의 개입 없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 이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걸 그렇게 늘 주장하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시장 경제가 잘 된 게 뭐 정치가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설정한 것 때문이다. 이건 하나의 원시적인 이데올로기다라는 거죠. 진 교수, 시장 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경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팔겠다는 물건이 적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가고 팔겠다는 물건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값이 떨어지는 게 시장 경제입니다.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예.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걸 왜 부정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왜 박정희가 거기 들어와요? 박 대통령의 100% 줘도 그거를 소위 원시적인 자본 축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자본이 굴러가면 이때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종잣돈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씨가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정말 고생했던 사람들이 만든 겁니까? 광산 노동자들, 그 다음에 간호원들. 제가 독일 살아봐서 그분들 알잖아요. 몇십 년간 활용한 게 지도력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노고는 어디 가고 박정희 혼자서 잘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월남,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다 똑같다는 거죠. 이 경제 개발이다라는 것은 아까도 그랬듯이 우리나라 사회에 아무리 자본을 투자해도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안 되는 나라가 있고,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경제가, 동아시아 경제가 그렇게 만만한 경제가 아닙니다. 왜? 18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왔을 때, 영국 애들이 중국에 왔을 때 팔아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한 게 아편이었거든요. 여기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산력 기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무슨 인프라를 다 까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해 인프라를 까는 건 일제입니다. 그러니까 경부선과 그 경인선이라든지 두 개의 그 주요한 항구를 갖다 잃었고 찬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일제를 찬양할 수 없듯이 경부선 놓은 걸 가지고 박정희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 돈은 다 누가 흘린 겁니까? 월남전에 가가지고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 5,000명이 희생을 당하고 이 사람들 고엽제 걸렸는데 보상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착취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서 누구 덕분이냐? 박정희 덕분이다. 그 다음에 친전짓자,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경제학적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았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 공을 갖다 왜 박정희 씨가 차지합니까? 리더로서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이 결과로서 꽃이 피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어법이 또 어디 있냐면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가면은 맨날 김일성이 어디 가가지고 뭐 교시하고 저기 가서 이거 교시하고 김정일이 여기 나서 이거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인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수정님 덕분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클보다 다릅니까? 박정희가 가가지고 논에 좀 들어가가지고 볼게 뭘까 모내기 좀 하면은 무슨 농업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선전이 되어버리고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학적 지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투자율, 저출률, 교육률. 그리고 거기서 정부의 정책이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다라는 건 크게 왜냐하면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엘리트층들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편차는 건 크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의 기껏해 0.몇%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죽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실려오기 전에 이분이 뭘 마셨냐면요. 쉬바스 리갈이라는 걸 마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술 처음 이름 들어봤거든요. 아시죠? 세이코 시계차고 쉬바스 리갈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인화 씨라고 있죠? 리갈 12년생입니다. 예. 12년생은 비싼 술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왜 평생에 맨날 막걸리 먹는 척 하셨습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인화 씨라는 분이 막 박정희 찬양하면서 뭐라면 이 500년 만에 처음 내린 지도자며 이 사람이 없으면 한국이 못 살다.
이런 말 들으면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만큼 그렇게 뭐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이만큼 살게 된 게 500년 만에 우연하게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가 이게 구세주입니까? 이 정도 되면 종교라는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그러니까 그 박정희 찬양하는 분들이 보면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이상한 정치학적 용어,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렸고, 거기서 공과, 저는 경부부속 고속도로 깐 건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공과를 갖다 냉정하게 따지는, 뭔가 좀 분화된 이런 식의 평가가 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사는 건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래서 기념관 지어야 되면, 이런 건 내가 되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조작된 용공사건이었다는 게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박정희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광주 학살 책임도 전두환 씨 책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두환 씨가 5천억, 7천억 이렇게 챙긴 건, 이거 국민이 모아준 거고, 이런 식의 논리가 되거든요. 아니요. 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광주 확살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오케이, 이야기 좀 오케이. 하십시오. 예, 확살의 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예. 듣기 거북합니다. 광주 저는 사람들 들으면 지금 유재석 교수님하고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학살 안 됐어요? 예? 그걸 부정해요? 민중 학살 민중이 광주 광주 죽었죠. 학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없죠.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실수로 없다고요? 많이 실수로 죽었지만 죽였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러면? 학살.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죽였습니까? 없다고요? 그렇죠. 실수로 죽인 겁니까, 그러면은? 실수로 죽인 겁니까? 아니 우연히? 광주 문제에 그걸로 대해서 전개되면 광주 그런 현상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사회적으로- 과잉 진압이라고는 보면 되죠. 과잉 진압을 보면 되는데 이야기했지만은 어디 국민을 고의적으로 학살하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12하고 절단적인 역사를 보지 그러니까 말라니까. 5.18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죠. 자기 국민을 갖다 자기 과잉 진압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정부는 잘못한 건 또 사과하고 가인이라는 그 그랬잖아요. 말 속에 있죠. 가인이라는 말 속에 200 몇십 명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가변 표현 속에. 그게 가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다 학살을 해도 오케이. 친일을 해도 오케이. 남노당이 돼도 오케이. 그다음 쿠데타를 다시 해도 본론으로 오케이. 들어가서요.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그 친일 진상 규명법은 이거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야 그다음에 그 보수 진보 떠나서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갖고 있다면 이런 거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경계해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예컨대 박정희 씨가 연루됐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에서 이걸 갖다 정략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두 번째, 한나라당도 자기 아버지가 걸려있다고 해서 공당의 대표가 말이죠. 무슨 전면전을 선포한다든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말이니까 왜 내란 분위기를 만듭니까? 맨날 그 국론 분열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략적 문제가 아니라 진보, 보수, 그 다음에 야를 떠나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영역들을 딱 쳐내고 거기서 좀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그 다음에 국회에서 공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입장 같은 걸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친일 진상 규명법은 이거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야 그 다음에 그 보수 진보 떠나서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갖고 있다면 이런 거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경계해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예컨대 박정희 씨가 연루됐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에서 이걸 갖다 정략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두 번째, 한나라당도 자기 아버지가 걸려있다고 해서 공당의 대표가 말이죠. 무슨 전면전을 선포한다든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말이니까 왜 내란 분위기를 만듭니까? 맨날 그 국론 분열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략적 문제가 아니라 진보, 보수, 그 다음에 야를 떠나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영역들을 딱 쳐내고 거기서 좀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그 다음에 국회에서 공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입장 같은 걸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친일 진상 규명법이 사실 박정희 씨를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거든요. 박정희 씨는 여러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인데 왜 부각되냐면 이제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대표가 자기 아버지라는 이유에서 지금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선일보와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각되는 거지. 사실 친일 진상 규명법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은 그냥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야가 정략을 떠나서 좀 시민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공정한 영역, 어떤 공공성의 영역, 그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열린우리당은 설사 박근혜 씨의 박정희 씨가 친일 행각을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정략적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아울러서 한나라당도 역시 마찬가지의
뭐랄까요? 그것이 걸려있다 해서 그걸 딱 단지 정치 공세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역사적 과제, 이걸 갖다 폐기하거나 방기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관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들고 나오신 그 자료는 그 조선일보의 시각이 강하게 되어 있고, 그걸 읽어보면 거의 뭐 소년들이 읽어야 할 무슨 위인전 수준이거든요. 역사 왜곡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하게 된 소위 그 악명 높으신 조갑제 씨가 찾으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 썰을 쓰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것은 말이죠.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혈서까지 써서 거기서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자발적인 게 아닌 것처럼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박정희 씨는 말이죠. 사범학교 선생에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 가장 뭡니까? 일제 침략의 천병인 관동군이거든요. 일제 침략의 천명인 관동군의 장교로 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사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 정신을 부대가 어디로 배치될 것이냐 하는 건 위에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지원해서 뭐 어느 부대를 선택하는 게 물론이죠. 아니에요. 물론이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근데 그 부대를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있으면서 한국 민족을 탄압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있었잖아요. 그것이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닌 그건 지금 별개의 문제다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자고요. 말씀하신 중에 순서 들어가요. 예컨대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오시면 본인도 일본군 장교로 복무해서 나가실 겁니까? 혈서를 쓰시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기 생애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 당시는 일본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 정부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치한 한반도 정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면 일본의 통치를 안 받고 누구 통치를 받아요?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거 역사의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것은 말 불법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외교 조약이 아니라 그랬어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나라는. 근데 왜 그게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실정법적으로 일본이 통치했잖아요. 실정법적으로 그게 불법이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불법은 잠깐만요. 우리의 전제 조건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니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진 교수님. 시청자들 잠깐만. 얘기를 해요. 예. 두 분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당시 조선 대한제국을 합병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밝혀진 것이고 대한민국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건 꽤 명확한 사실이고요. 무효든 아니든 건 사후적인 것이고. 사후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으로서 너희는 무효니까 예. 우리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의 연속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돼 있어요. 과거를 본받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박정희 씨를 본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 간 걸 본받고 육사 가서 본받고 그다음 팔로군 탄압한 걸 본받아야 됩니까? 과거 중에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라도 본받을 만한 일을 개발해내야 돼. 그렇죠. 근데 전부 다들 부정해버리면 어디서 본받을 만한 사실을 개발해내냐고. 그러니까 박정희 씨의 일제 행각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소봉대에서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 상황을 겸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친일 진상규명법이 도입이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논점이 그게 아니라 박정희 씨가 지금 근무한 게 어디냐라는 겁니다. 관동군이거든요. 군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군대였거든요. 말하자면 일제의 제국주의적 야욕, 그 다음에 한국의 탄압, 이런 데서 핵심적인 물리적 탄압 기구에서 소위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럼 자발적으로 한 거냐. 일본군 간 사람들 중에서도 징용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징병 간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자발적으로 갔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혈서까지 쓰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인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의식했느냐. 근데 조갑제 씨가 인정하듯이 일본 육사 거기서 지내던 시절 보면 정말 황국신민으로서 그렇게 충실하고 모범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조갑제 씨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델이 뭐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만주국이래요. 그러니까 일제 괴뢰국 모델로 따라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그 내무담에 침을 뱉어라 했죠. 그 책을 읽어보시고 거기 일제시대 때 예컨대 혈서를 쓰고 어디에 들어간 사람의 다른 예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더디 취직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일 행적을 했다고 지금 자꾸 하시는데 그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 근무하느냐라는 문제죠. 예컨대 그러니까 팔로군이 잠깐만요. 중국 제 말 좀 주민들의 들어보세요.
자, 증가하는 거 그걸 막는 프랑스에서 역할을 했다.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4년 동안에 그 신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건 친독파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그 역사 세우기를 하거든요. 우린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단죄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만 규명하자라 하는데 왜들 그렇게 반발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그죠,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문제는 뭐냐 한국의 독립운동 상황이라는 게 국내에서 불가능했고 국내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를 갖고 하지만 그런 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게 관동군이란 말이죠. 그 관동군의 존재 의미 자체가 한편으로는 팔로군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소위 그들이 비적이라고 불렀던 우리 독립단체들과 무장 독립단체들과 싸우는 게 그들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거기 소속되어 있고 근데 지금 반론은 뭐냐면 얘가 실제로 박정희가 거기 토벌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관동군이라는 것의 의미가 당시에 조선해군 어디선가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갖고 그것도 모자라서 혈서를 쓰고 갔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령만 내리면 얼마든지 가서 탄압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도 했더니 관동군의 소위입니다. 혈서를 쓰고 군대 가시고 육사를 나오시고 아까도 했더니 만주군 모델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